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약법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1982선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강법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역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하락 전환된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힘을 조금 더 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윤 대표님이 스튜디오에 자리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살펴봐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일단 뭐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는 다소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 우리 시장 내에도 역시 좀 비슷한 모습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한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살펴본다면 일단 그 실적 시즌이 조만간 이제 도래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시장 내에서 좀 엇갈리는 어떤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쪽에 대한 다소간의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 조금은 좀 시장 내 어떤 그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표가 긍정적으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앞으로 결국에는 유동성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 조만간 물론 이제 그 옐런 미국 FRB 총재가 어떤 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어떤 그 시장 내 안도를 계속 불러일으켜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전체적인 그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봐서도 그렇고요. 이런 그 불안한 부분들, 우려감 섞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 내 그 금리의 조기 인상 부분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이 서서히 지금 시장의 중앙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외국인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들 역시 준비의 어떤 그 수준을 서서히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포인트로는요, 유동성 및 실적 장세 과도기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예, 이 부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유동성과 실적 지금 공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릴 것이냐라는 부분,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 후반에는요 실적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가,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산업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 이 차별화가 나타날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좀 혼조스러운 상황, 혼조가 섞인 그런 방향성 없는 시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 지금 현재 실적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꼼꼼히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변화 부분 주목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 과도기일수록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 무조건적으로 쫓아간다라기보다는 확실한 확인 그리고 철저한 어떤 시장 내 평가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전에도 소재와 건설업 쪽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 부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뭐 모멘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모멘텀은 미국에서의 유동성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유로존과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유동성 모멘텀을 찾고 있는 지금 시장의 성향과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해서도 모멘텀은 여전히 괜히 흑자가 지속되는, 흑자의 폭이 확대되는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쪽에서의 모멘텀을 찾기에 조금은 더 시장은 포커스를 하고 있으며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한 주가의 어떤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장기적인 소외감을 느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심적으로 편안한 가격대의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 이런 종목군 중에서 분명히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소재 쪽이랄지 아니면 건설 쪽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 산업군에 대한 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민감 업종, 소재 업종과 장기 소외됐던 업종, 건설 업종 중에서 좀 타표를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예전 말씀드려 보면은 여전히 업종 대표주가 되겠죠. 외국인들 오늘은 좀 다소간 좀 매도 쪽으로 다소간 좀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유동성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지 않는 한 외국인은 계속되는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내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살 것이며 그리고 기관 역시 비슷한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역시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의 폭을 높일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소재 업종 중에서는 뭐 LG 화학이랄지 아니면 롯데 케미칼이랄지 그리고 건설 업종 중에서 뭐 GS 건설이랄지 가장 오랜 기간 사실은 지금 시장 내 그 소외를 당했던 그렇죠. 종목 아니고 있습니까? 바닥이죠. 예,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의 폭을 넓혀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해서 꼭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시장 뭐 3일이 밝으면 4일은 어둡고 아니면 4일이 밝으면 3일이 어둡고 이런 뭐 조정과 반복 뭐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목표에 대한 수익률은 상당 부분 낮아서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계속되는 소재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소비업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뭐 6년 7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해서 85.2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 미국에서 계속되는 소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역시 소비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소비 관련주들 유통 관련주들 계속 생각 관심을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쪽에서는 어느 쪽을 좀 관심? 뭐 아무래도 저 백화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 뭐 홈쇼핑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뭐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차원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 쪽으로 봤을 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그렇죠.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좀 주가 차원에서 좀 마음이 편한 주식 그리고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종목 따져본다면 여전히 좀 백화점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아까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끌어가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좀 사실상 저는 오늘 시장이 좀 중도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조금 좀 생각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좀 낙폭이 깊어지는 0.6%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약보합 수준에서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조금 더 깊어진다라는 면 일단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간 미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홍콩의 상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지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면을 좀 살펴본다면 일단 좀 짧게 끊어가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일단 좀 지켜보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늘 장 별로 안 좋은데 정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정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에서 오늘 3% 정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유주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유주는 사실상 그 어떤 중립 견지에서 정유주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의 이제 정유주의 상승 부분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라크 상황의 어떤 그
안전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 상승이 절대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상승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부분 상당 부분 테크니컬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양날의 칼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셰일가스라는 부분들, 셰일가스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 내에서 평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셰일가스의 경제성이 얼마만큼 시장 내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어떤 그 정유주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엇갈릴 것이다라는 것. 근데 참 과거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정유주가 오랜 기간 시장 장기 소외주였던 것은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정유주에 대한 관심의 폭을 늘릴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오히려 그 엑슨모바일이라는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정유회사를 살펴본다면 오히려 시장의 어떤 그 상승률을 상당히 못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역시 정유주 조금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그 수익률을 위해서라면 그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대신에 정유주 대신에는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소재주에 대한 평가를 좀 먼저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소재와 중간은 빼시고 오히려 소비 쪽에 관심을 그래서 양쪽을 첫 단과 끝 단을 먼저 보시고 천천히 가운데로 내구재로 오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신식률 리포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워크아웃 전 단계인 자율협약에 돌입함에 따라 동부그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정말 굉장히 안 좋은데요. 관련주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주식시장이 안 좋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제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단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그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일시적인 충격들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위기의 동부그룹이라는 제목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게, 동부그룹이 이미 나빠진 상태에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부그룹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주식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투자의 전략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동부그룹에 대한 전형적인 어떤 그 그룹 위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뭐가 있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부그룹 어제 이제 문제가 생길 거죠. 이제 자율협약하고 패키지 매각 무산. 일단 지금 이제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금융사들은 괜찮습니다. 금융그룹들. 금융그룹을 제외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서 자율협약하고 워크아웃에 대한 합의가 좀 진행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부분이 뭐냐면, 일단 동부그룹이 그동안,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패키지로 매각을 하겠다. 채권단에서는, 그, 동부, 인천하고, 동부 당진, 이쪽에 사실은 동부의 어떤 핵심 기업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채권단이 원했던 것은 묶어서 팔아야 된다. 그룹에서는 회사 가치를 지나치게 저가로 지금 바꾸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개별 매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서로 간에 좀 대립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채권단에서 얘기하는 건 패키지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포스코 이외에 어떤 데도 이제 매수 의사를 전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포스코가 매수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서 문제가 좀 확대된 거고요. 네.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상황이 되냐면 이제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6조 3천억입니다. 6조 3천억에 소위 말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과 그 부채를 통해서 지불해야 된 이자 비용이 이코르 되는 점. 그걸 갖다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자 비용도 커버 못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도 커버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좀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그룹이 왜 이렇게 그 회사가 안 좋아졌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동부그룹에서 욕심을 냈던 부분이 뭐냐면 IT에 대한 투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채 구조가 상당히 확대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였죠. 사실 이제 반도체 경기 안 좋았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쏟아부으면서 사실은 그룹의 전 자금을 글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부제철 같은 게 이렇게 나빴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나머지 그룹의 계열사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IT 쪽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부채 구조를 올렸고요. 거기다가 이제 동부건설이라는 건설 경기 악화가 그룹 전체적인 어떤 재무 구조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실기를 한 것이 뭐냐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단의 주장과 그 그룹의 주장이 좀 엇갈렸는데 채권단에서는 추가적으로 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금융권,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하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만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동부 화재는 조금 영향이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유는 뭘까요? 동부 화재는 사실 엄청나게 우량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우량 회사이고 사실은 동부그룹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부그룹에 묶여있기 때문에 화재 쪽에서는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뭐 분기별로 거의 뭐 한 400억, 500억씩 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부그룹이라는 거에 묶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동부화재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부그룹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부화재는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네. 오히려 채권, 주식, 대출 한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에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그룹과 그 비금융 계열사가 분리가 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룹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는 동부 화재 단독으로 놓고 본다면 긍정적인 일단 모습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동부그룹의 그 금융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동부 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증권과 생명이라는 회사가 나눠져 있고요. 증권 아래 이제 그 화재 손자회사로는 저축은행하고 자산운용 그리고 저축은행의 자회사로 캐피탈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금융그룹주들은 손실을 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오히려 금융사들은 자체적인 생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일단 본다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그 비금융 계열사하고의 완전한 분리가 오히려 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를 통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사실 그 동부그룹 안에는 그 우량 계열사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가 이제 동부 하이텍입니다. 네. 동부 하이텍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팹립스 업체, 파운드리 업체, 종합반도체 업체라고 나눠지죠. 그 파운드리 업체는 생산만 하는 쪽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동부 하이텍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쏘아보면서 다른 그룹 계열사들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는 동부 하이텍이 많이 좋아졌어요. 동부 하이텍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룹의 핵심 회사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가지고 가면 돈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충분히 자생력을 갖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종합
조합 반도체로 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업체하고 팹리스 업체가 합쳐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고요. 만약에 그 팹리스 업체 중에서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는 쪽이 동부하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면 아마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우량기 회사에 대한 매각 가속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 충분히 우리 그 욕심을 낼 만한 회사라고 한다면 당장 주가 측면에서는 오늘도 좀 뭐 한 7% 정도 밀리긴 했지만 이 회사는 분명히 핵심 쪽이기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괜찮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뭐 동부 당진 어쨌든 동부의 주력은 제철이었기 때문에 제철 쪽에서 동부 당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산 가치라든지 모든 면에서 분명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뭐 이거는 뭐 주식으로 투자해서 뭐 건지기는 좀 어려울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예전에 한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농약 쪽에 이제 거의 그 최고의 회사였는데 동북으로 넘어가면서 동부팝 함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농이라는 농약 기술을 원천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그 사실은 그 제약 쪽, 바이오 쪽 이쪽에 대한 상당한 기술 축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량한데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 동부그룹의 리스크들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다면 만약에 이런 회사가 어딘가에 인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어떤 그 주가 측면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뭐를 좀 포인트를 좀 보고 싶으냐면 동부그룹 전체적으로 해서 금융그룹들은 아마도 이러한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그룹에 대한 금융회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마도 이제 분리돼 가는 과정 속에서 산통은 있겠지만은 재평가는 가능하다. 또 하나 당장 주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동부 하이텍 그리고 비상장업체로서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동부 팜 한농 이런 정도의 회사들은 우리가 동부그룹 내에서도 아주 알짜 중에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은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에서는요 위기의 동부그룹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늘 멘토입니다. 2시 20분 오늘 이 시간은요 항상 특징주 가져오는 시간이죠. 특징주를 통해서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인가 아니면 빠져나와야 도움이 되는 종목인가를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시장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7,000개약 이상 매수하더니만 오늘 또 6,000개약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가지고요 시장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장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요, 선물이라는 게 이 양면의 칼날 같이요 잘 이용해서 쓰면은 상당히 투자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은요 시장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데 반드시 큰 방해를 놓게 되고 투심을 흐트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물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물을 통해 가지고 선물의 좋은 전략들, 해치 전략이라든지 옵션과의 합성 포지션 전략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좋을 건데 그거는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전문가로서 선물을
배워라, 그래서 투자를 해라,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건데, 보십시오. 이 선물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고 투기적인 흐름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선물에 휘둘리는 시장은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자꾸 선물을 부추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튼요, 선물이라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마음을 흔들지만 주가의 본질적인 내용을 들다 보면 선물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고, 이 선물에 휘둘리는 유럽계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역시 펀더멘탈 좋은 종목으로의 집중은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각설하고요. 오늘의 유망 종목이 아니네요. 특징적인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가 연일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2분기 실적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증권사의 리포트로 속속들이 나왔었는데, 이라크의 내전 문제가 조금 더 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음에 따라서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상당히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저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어느덧요, 굉장히 투기적인 종목으로 좀 변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수급적인 변화가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과거 제가 롱숏 펀드의 어떤 하나의 내용과 그리고 ELS의 해지 물량의 출해 등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이 한 단계 급락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업의 내재 가치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순간적인 흐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요, 6월달 들어서도 굉장히 재밌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6월 초에요, 아주 강한 매도였습니다. 연일 강력한 매도가 나오면서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였는데, 또 웬걸 한 일주일 만에요, 또 순매수로 또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완전히 팔았다가 완전히 들어오는, 이거는요, 판 사람이 샀다기보다도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팔았던 부분들은 로스컷 물량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무서울 게 없다라고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계속 매도세입니다. 3월부터 계속 매도세인데, 최근에서는 좀 관망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세에 중지가 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이요, 굉장히 좀 부진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정유 부분이죠. 정유 사업 부분의 마진폭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보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환율 충격입니다. 자, 원화 강세로 인해서 2분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마이너스권 금액이요, 한 1600에서 1700억 정도 전망이 되니까,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름을 수입해서 수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은요, 수출이 굉장히 더 많죠. 그리고 자금의 유동 부분이 시간적 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원화 강세는요, 굉장히 실적을 악화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수익의 악화를 만들었고, 또 정유 사업의 마진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어떤 마이너스권이 나타났던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재밌는 사실은 알뜰 주유소에 이제 다시 입성이 되었습니다. 한동안은요,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가요, 시장 점유율이 한 35% 정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시장 점유율이 28%대로 떨어졌습니다. 35에서 28%라는 것은요, 대략적으로 20%의 마켓 쉐어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죠. 일반 리테일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 알뜰 주유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3, 4분기, 4, 4분기 넘어가면서 30%권으로 SK에너지의 점유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좀 실적 전망을 좀 해볼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자일렌이죠. 파라자일렌하고 이 벤젠 등의 이제 방향족 제품들의
가격이요,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서, 5월달까지는 아니었는데, 6월달 들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실적의 어떤 큰 보탬이 분명히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석유화학 쪽이 훨씬 더 좀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이 맞겠죠. 2분기 매출은요, 16.3조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764억 원대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수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인데, 이 기대치가, 컨센서스가 계속 떨어졌다는 게 다소 이제 주가에 어떤 하락의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무조건 계속 떨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실적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 주가가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적이 설사 안 좋다 할지라도 주가는 자연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가의 적정 주가로 회귀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관점이죠.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밸류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무제표, 기업의 실적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전망치를 무엇으로 바꿔놓았냐면 주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차트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 자체가 바로 무슨 차트냐면 기업의 실적, 지난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이 매치가 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적정 주가의 어떤 궤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자,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밸류밴드를 보시면 확실하게 아주 재밌는 그리고 굉장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밸류밴드가 우하향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수평으로 펴진 게 바로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펴졌습니다. 즉 뭐냐면 실적 악화의 최악이 끝났다. 근데 주가는요, A 지점을 보세요. 저 밴드의 최하단 부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 A 밴드에서는요, 반드시 반등이 나올 자리고 매수의 최적 포인트가 바로 A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와 역사적인 마켓 밸류를 고려해 볼 경우에 적정 주가는요, B선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11만 7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는데, 3분기에 석유화학이라든지 윤활기유 실적이 개선된다면 두 개 C 포인트죠. 13만 7천 원대까지도 다음 분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 비해서 충분히 한 3만 원대, 2만 원 이상의 어떤 상승 여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연일 단기 급등을 했죠. 따라서 짧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짧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짧은 조정이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조정이 들어올 경우에 신규적으로 분할 매수해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업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존재했다. 그렇지만 실적보다 더 많이 떨어진 주가가 자연적인 반등을 만들어내고 실적이 3분기부터 개선되는, 즉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측한 수준 범위 내에서만 있어도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짧은 조정 시에 우리 어떻게 해보자고요? 분할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일요일 날에는요, 오프라인 세미나 서울 외교센터 강남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샘플러스 무료 세미나입니다. 서울 인근에 계신 분들은요, 참석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더 좋은 이야기들, 더 우리 투자에 참고가 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좀 밀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꼼짝도 안 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5% 정도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 0.3%가량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오르는 종목들은 또 정해져 있고, 하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대부분은 아직 손실 구간에 있다는 거.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의 지금 흐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시장? 판단하기 너무 힘듭니다. 오늘 IT주들이 조금 코스닥 쪽에서 반등을 하는데 보이지만 몇 가지 종목밖에 안 올라가는 것 같고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좀 빨리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LG화학, BGF 리테일, 두산중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나무노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쵸? 네. 저도 한 말씀 드려보자면요. 똑같습니다. 굳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흐름을 좀 더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그 상승 분위기에 대한 부분, 가능성 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데, 수급이 좀 더 들어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왔고요. 좀 더 상승 분위기 나와준다면 전고점 포인트가 11만 5천원인데 1차적인 가능 구간, 그 다음 라인은 12만 5천원 구간으로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볼게요. 그 다음은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잠깐 좀 제가 크게 뒤로 보자면요. 자, LG 디스플레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정말 좋은 흐름인데, 얼마나 더 갈까요, 이 종목?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분이다. 3만원 정도 되면은 고점 포인트를 판단했던 게, 주봉상으로 좀 살펴보더라도요, 크게 조금 밀렸던 흐름에서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 흐름인데, 크게 지금 제가, 종목을 볼게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전고점 포인트는 2포인트입니다. 35,000원 포인트인데, 그 전에 한 고점 포인트가 보여요. 이 박스권 흐름에서 이 포인트 보인단 말이죠. 여기 매물대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좀 걸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의 이 부분, 모멘텀 소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됩니까? 아이폰 6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브라질 월드컵 끝나면 공백기입니다. 그 포인트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당장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흐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점 포인트를 보더라도 현재 구간대 그 고점 포인트 5점 슈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차익 실현 물량 있나요? 살펴볼게요.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다행이지만 만약에 외인이든 기관이든 매도세가 강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 볼게요. 자, 제가 이제 LG화학은 어느 정도 고점 포인트다. 29만원 정도 포인트를 잡고서 이렇게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LG화학보단 이제 롯데케미칼을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현재 구간대 LG화학은 고점 포인트란 말이죠.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은 큰 수익보다는 슈팅에 대한 포인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롯데케미칼 쪽으로 넘어갔는데, 롯데케미칼이 조금 재미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 분위기는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 흐름에서 오늘 시장은 LG화학이 먼저 치고 가지만 롯데케미칼도 분명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되, LG화학은 저는 조금 걱정인 게 오늘장 수급은 좋아요. 그런데 보자면 투신권에 매도를 하는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죠. 차익 실현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어느새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BGF 리테일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CU. 네, CU입니다. 자,
5월 달에 상장을 해서 조금 조정을 거친 이후에 6월 달 내내 좀 밀려주다가 6월 19일부터 해서 쫙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정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BJF 리테일 상승 분위기가 도출이 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지금 새로운 신고가입니다. 짧게나마 신고가를 보여줍니다.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수급사항 보자면요. BGF 리테일을 끌어올린 거는 바로 웨인의 힘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들은 팔고 나가죠? 그런데 웨인이 워낙에 많이 사주면서 개인 물량 자체를 전부 다 어떻게 끌어주고 있어요. 다 먹어주고 있어요. 싹싹싹 긁어서 먹어줍니다. 자, 오늘장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가져나가겠죠? 자, 오늘장도요. 웨인이 79,000주, 기관이 12,000주가량. 연기금 물량이 좀 잡히긴 하는데 웨인의 힘에 의해 주가가 올라갑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 열려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차트상의 분위기로는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증권사들의 적정 주가 흐름에서 나왔던 가격대는 최고 6만원 정도입니다. 55,000에서 6만원 정도니까요. 현재 구간대가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 포인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이것도 좀 며칠 전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바닥 인식이 됐던 구간 자체가 32,000원 구간이죠. 그 포인트에서 상승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서 박스권 여기죠. 박스권에서 중반 부분까지는 반등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대비 불구하고 1.7% 정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더 올라갈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거 기억이 나네요. 3% 수익은 날 수 있겠다. 근데 3%에 만족 안 하실 분들은 주식하지 말라 그랬죠. 더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갈까요? 35,000원 뚫고 올라가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에서 이제 수급이 오늘장처럼 조금 그래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보여 계신 분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추가 상승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좀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가져가시라 제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로만손 10,000원에 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5% 1042님 보겠습니다. 로만손. 자, 로만손을요, 정리를 했어요. 네, 정리를 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하다가 쉬어가다가 이런 모습인데, 오르는 이유가, 이제 개성공단 이슈가 좀 잡혀주면서, 네,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매도 사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수익도 웬만큼 많이 올라서 수익을 냈고 한 13% 가까이 수익이 냈죠. 10,000원에 사셨으면 지금으로 수익률로 18%입니다. 제가 타이밍 10,000원 아래에서 사면 무조건 땡큐다라고 거의 막 몇 주째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사셨고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죠.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정도 고점 포인트 라인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네, 이 정도 포인트잖아요. 네, 여기 새로운 라인 잡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잡혔던 라인은 여기서 제가 흐름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시 이 흐름에서 이 라인 잡고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10,000원 아래 정도 다시 라인을 잡아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고점 포인트 영역으로의 진입입니다. 진입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릴 테니까 좀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로만손은 나중에 기회가 오면은 매수가 들어갈 거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직은 안 들어갈 겁니다. 수익 충분히 냈기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말 있죠?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운 게 낫다고 항상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18% 수익에 만족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팜스토리입니다. 5313님, 팜스토리도 현재
네, 저희 가족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네, 매도 사인 안 드렸어요. 언제 처음 말씀을 드렸냐면요. 작년 12월 1월 때 이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많이 밀릴 때 1,400원 아래에서는 정말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사인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실적이 정말 좋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말 좋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계속 지금 가져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올해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사료 관련주 중에서 엘니뇨 현상에 대한 부분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안 온대요. 그래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사료값도 이때를 이용해서 노리는 거야. 그렇죠? 사료값 올려야죠. 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료 인상 얘기만 나와도 팜스토리, 뭐 이지바이오, 농우바이오, 등등등등 관련주들, 닭고기 관련주 전부 다 쫙쫙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굳이 팔아야 되나요? 깨진다고? 아니에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 SDI 16만 6천원 보겠습니다. 6517님. 이 종목은요, SDI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4월달부터 계속 3월부터 말씀드렸어요. 3월부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그냥 적금 형식으로 모아 가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3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많이 올랐어요. 16만원대입니다. 또 다른 박스권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오늘 좀 밀리고 깨질 것 같으니까 고민이 되시나요? 네, 고민이 되시면 파십시오. 고민이 되시면 파세요. 네. 흔들리지 않으실 거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주식은.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주식은요,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인데 불안하면 파시는 거고요. 줄이시는 거고요. 500만 원 하는데 불안하면 또 줄이시는 겁니다. 100만 원을 해도 불안하시면 50만 원으로 주식 줄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한계치입니다. 그렇죠? 자, 삼성 SDI 지금 사셨는데 불안하세요. 그럼 줄이세요.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연말까지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실적 모멘텀 너무 많고 좋습니다. 바닥에 치고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적금 형식으로 모아가세요라고 3개월째 떠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오고 계신 상태예요. 조금 늦게나마 이제 매수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다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똑같습니다. 적금 형식으로 모아 가시면 돼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결론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까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2774님 12,300원 12,300원이다. 선을 좀 그어볼까요? 네. 자, 여기에요. 요때쯤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때신데. 네.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은 분위기였어요. 매수하실 때 당시가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차트 그램에서 봤을 때 추세라는 라인 생각해 볼 때는 현재 이제 구간대 자체에서 5월 초에 이 라인을 크게 깼던 요기 있습니다. 그렇죠? 요때는 손절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원래 사실 손절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매수하신 구간은 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요때 사셨는지 약간 조금은 높게 샀다로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 수급 좀 볼게요. 버틸 수가 있는지. 자,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포인트에서 여기서 요 포인트 나와주면서 주가 어떻게 됐나요? 약간 조금 튀어 올라갔는데 또 매수 안 해주니까 약간 주저앉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으로는 아직 잡히는 거 없네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뭐죠?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주가가 튀어 올라가다가 안 해주니까 쉬더라. 자, 그러면 오늘 좀 빠지는데 기관들이 오늘 뱉어내나요? 물량 아직 안 잡혔어요. 기관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 다시 한번 올려줄 겁니다. 어디까지 올려줄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120에 60에서 라인 위로 올려 타고 나서 여기서 윗골이 나와주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려줄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다시 한번 120선 위로 올려놔 주면서 주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고점 포인트가 어디죠? 요 포인트가 잡혀요. 요 정도 구간이 잡힌단 말이죠. 1차적으로는 제가
12,000원은 말씀을 드릴게요. 12,000원 위로 올라가시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심각하게. 그때 수급이 연달아 들어오면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져가시고 1차 포인트 여기서 요 구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연락 주시면 깔끔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와 함께 오늘 제가 종목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AS하고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사인프라코 수익 중이고요. 광동제약 가져갑니다. 목표가 상향시켰죠. 한국타이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안전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네요. 한국타이어가 참 보기 좋네요. 자, 그 다음 보자면 삼성 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이 들고 있는데, 뭐 두 종목 다 마이너스 1.6% 빠지고 있어요. 뭐 지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워낙에 두 종목 다 바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식은 절대 급등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롯데케미칼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얼마의 가격대가 얼마까지 올라가 있을지 그거를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두 종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길게 가져갈까요? 아니죠. 한 10% 정도 수익 나면 아마 제가 또 정리를 하겠죠. 네. 가져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문제는 10% 매수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차를 가지고 나온 이슈,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다들 잘 아시는 이슈, 첫 번째 이슈, 경기 회복 좋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자동차 판매량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 뭐 있죠? 신차 효과, 소나타 새로 나왔잖아요.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과 외인들이 매수를 이제서야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차트 보고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부터요, 바닥으로 형성되는 구간이 얼마? 22만원대가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입니다. 거의 그 부근이요. 몇 번째입니까? 네. 정말 오래 안 머물렀어요. 22만원대는. 바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28만원까지, 22만 8천까지 올라갔어요. 한 플러스 3% 정도 이미 올라간 상태예요. 하지만 이거, 그 다음 올라가면 어디까지 갔습니까? 무조건 어디까지 갔죠? 23만 5천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요. 그 다음 슈팅했을 때 얼마? 24만 5천원, 그 다음으로 25만원까지 올라갔다고요. 자, 저는 이거 오늘 종가의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의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 자체를 얼마를 제가 잡아야 될 거냐면요, 24만 5천원까지만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실적 기대감 봤을 때 현대차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대형주 중에 하나고, 차트도 너무 많이 빠졌고 저평가 구간이고, 말씀드렸던 수급에서 외인 기간 다시, 특히 외인들이 10만 주 이상 오랜만에 들어왔죠. 어제 오늘 시장에 살펴보니까 외인이 또 얼마? 14만 주 매수 들어옵니다. 그쵸? 외인의 힘에 의해서 주가 또 한번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자는 겁니다. 목표가 24만 5천원, 손절가 21만 9천원 정도 잘 생각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차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또다시 제가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종목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1984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528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